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한 달 만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멀리서 서현정 선생님 와주셨고 이제 저도 좋은 강의 준비해서 왔는데요.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해서 서현정 선생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주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성격장애 중에서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는 게 특징인 성격장애를 준비해 보았고요. 사진을 보면은 이제 체스판에서 킹이 있는데 킹이 뭔가 혼자 굉장히 고고하게 서 있는데 이제 아무도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지만은 이 킹은 빨간색이잖아요. 까만색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좀 자기를 다 잡으려고 한다거나 시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네. 아주 눈에 두드러지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이제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서현정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제 성격장애의 종류. 우리가 이제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제 반복되어 온 비슷한 행동 패턴이고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람이 그럴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반적인 패턴을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 성격이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 있고 치우쳐 있고 좀 극단적이고 이런 경우가 이제 성격 장애죠. 그래서 성격 장애는 이제 그 특징에 따라 크게 A군, B군, C군으로 나뉘는데 B군의 특징이 좀 감정 기복이고 충동적이고 좀 비이성적인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속하는 게 자기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네, 그래서 감정 조절,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A군, C군과 다르게 또 굉장히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게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좀 특징적인 성격 장애인데요. 네,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래처 직원이 답장을 늦게 보냈는데 게다가 조금 말투도 무례하게 단답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짜증나네. 그냥 좀 짜증난다 그쵸. 정도. 근데 그쵸?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좀 보편적으로 요 정도 생각은 누구나 좀 공감도 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사람이 감히 날 무시해? 얘 몇 년제 나왔어? 어디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그냥 일적으로 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짜증은 나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마치 좀 이것 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이 사람에 대해서 급을 나눠서 깔보면서 무시당하면서 강한 분노를 느끼는 이런 경우는 좀 성격이 뒤틀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자기보다 급이 낮은 사람에게 무시당했을 때 굉장한 분노를 느끼는 그리고 좀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길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데 이 Narcissistic이라는 말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수면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사랑에 빠져서 상사병으로 죽어버린 그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에게서 따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 잘생겼다 힘내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자기애를 이제 나르시시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성격 장애인 거죠.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의 결여 이러한 것들이 특징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너무 빠져 있으니까 남한테 공감을 잘 못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네, 진단 기준은요. 과대성, 감탄 요구, 공감 부족이
만년된 패턴으로 성인기 초기에 시작돼서 여러 맥락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5가지를 충족한다. 그래서 이거는 또 특징적으로 뭐 이제 보통 정신과 진단명은 뭐 A, B, C, D 해가지고 증상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뭐 우울증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 요 증상 때문에 생겼을 때 이렇게 진단한다. 이렇게 정신과적인 감별 진단에 대한 단서 조항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반사회성 행동장애는 반사회성 행동이 뭐 조증이나 조현병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이 나르시스틱 PD,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그런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정신과적 질환과 겹칠 수가 있고 다른 정신과 질환으로 설명이 안 되는 좀 되게 특징적인 거를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 있냐?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한다. 과대한 느낌을 가져서 성취와 능력을 과장하고 상응하는 성과 없이도 우수할 것으로 인식될 것을 기대. 아까 그래서 제가 뭐 어느 대학 뭐 나왔나 이렇게 예시로 들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막 엘리트고 좋은 대학 갔다 이런 걸 엄청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물론 대단한 건 맞는데 그게 막 무슨 뭐 만능 티켓은 아닌데 만능 그쵸. 티켓이라 된 마냥 다른 사람을 깔보고 그럼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최고의 대학이 아니라 조금 뭐 약간 뭐 막 서울대 아니고 다른 대학교를 나오거나 했으면 좀 겸손해지지 않을까. 이 사람은 좀 그래도 겸손함을 배우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가 간 대학이 최고다. 내가 간 대학, 나는 돈 주고도 서울대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 거는 엄청 높이고 다른 사람 거 항상 낮추는 거죠. 깎아내리죠. 네. 그러면서 무한한 성공, 권력, 파워, 명석함, 똑똑함, 아름다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그런 이제 잘난 가치들에 대해서 환상에 몰두를 하고요. 그걸 막 되게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자기가 특별하다. 그래서 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이 특별한 사람밖에 없다. 평범한 사람들은 날 이해 못한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우리 이 정도밖에 안 돼. 나한테 뭐 돌아오는 대답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특권의식. 그래서 좀 원칙상 안 되세요. 뭐 원칙상 선착순대로 대기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직원들이 안내하거나 했을 때 원칙을 따라야 되잖아. 근데 어디서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뭐 담당자 매니저 누구야, 뭐 담당자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불러. 네. 사장 불러. 그럼 당신이 뭐 업무를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때 일단은 굉장히 쉽게 또 분노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타인을 이용하는 착취적인.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약간 반사회성 성격 장애하고도 약간 묶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뭐 힘들고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이런 타인의 느낌이나 요구를 인식도 안 하고 궁금해 하지도 않습니다. 공감의 결여.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자주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 믿습니다. 또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방송 주제가 뭐였나요? 그쵸. 나 정도 되는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나 정도 되는 사람은 말이야. 이 뒤에 무슨 말이 붙든 간에 그 말을 이제 눈앞에서 들은 사람은 굉장히 좀 거북하고 껄끄러운 그런 느낌을 갖게 되겠죠. 그쵸. 나 정도 되는 사람 말이야 했을 때 듣는 그 느낌이 이제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를 굉장히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시스트는 좀 양면성이 있어요. 막 굉장히 자아도취되어 있으니까 세상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오만하고 안하무인적이고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눈치 안 보고 그래서 와, 저 사람은 진짜 뭐 세상 편하게 살겠다. 뭐 남들이 자기를 싫어하든 말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겠다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스포트라이트 받기 좋아하는 이런 면도 있지만 굉장히 취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과시는 곧 결핍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의 자기애 속에서 막 과시하고 오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실패에 굉장히 예민하고 자기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낼 때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치심, 굴욕감 이런 게 그냥 자기애성 성격장애 아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거에 몇 배나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자기 자신한테도 그 기준을 적용해서 아, 나도 못할 수도 있지. 이게 안 되고, 아,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이거밖에 못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작은 상처에도, 실수에도 굉장히 좀 상처받아서, 그냥 상처만 받으면 또 모르겠는데, narcissistic rage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굉장한 원한을 사고, 굉장한 분노를, 복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막 이글이글, 약간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럴 때 약간. 그래서 주요 특징은 아까 진단 기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권의식, 또 열등감 피해의식,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타인을 착취하고 또 하나는 약간 좀 성적인 유혹과 정복 성향이 뭐 여자들이 또는 남자들이 내 발밑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이런 걸 보고 싶어하는 그런 좀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되고 싶다 이런 거를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연애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들이 인구의 1에서 6% 정도 있다고 하고요. 또 특이하게 이제 계속 좀 여러 연구를 했을 때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남성이 과반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근데 약간 이제 사회적인 그런 역할이라든가 아직은 좀 많이 다양해지기 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또 좀 기대되는 성역할, 고정적인 성역할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어쨌든 좀 이제 호르몬적인 그런 차이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두 가지 다 의논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남성이 더 많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동반 질환이 많아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아까 이런 질환하고 감별해야 된다. 감별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질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울증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자존감이 높은 듯 하지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쵸, 만성적인 우울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 지금 뭐 중요한 프로젝트 하는데 실패할까 무서워. 나 이제 자기애성 성격장애 아니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기애성 성격장애이신 분들 그거 왜 못해? 남들한테는 왜 못해? 이런 다음에 혼자서 그 스트레스를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막 위장장애, 공황장애, 속 쓰린데 뭐 내과 가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신체형 장애와 건강염려증. 그래서 이제 왜 건강염려증 생기냐? 이거는 위에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정신과 가보세요. 이러면 이 의사 돌팔이다. 이 의사 돌팔이다. 다른 내과 가보자. 약간 맞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닥터 쇼핑도 좀 많이 할 수 있고요. 망상장애. 이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해서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 피해 망상이나 또 와이프나 남편이 바람을 핀다. 부정망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타인을 착취하는 측면과 타인의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 때문에 반사회성 특성 그리고 성취, 승진 이런 가치들의 굉장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성취에 대한 강박적인 성격 이런 성격들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성격장애 원인들은 거의 좀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많았어요. 발달 과정에서 성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기 때는 막 아이들을 키우면서 막 애들이 막 걸음마만 좀 뛰어도 잘했다 뭐 이렇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엄마 이거 줘 이렇게 하면은 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엄마 아빠 빠빠 이렇게만 해도 막 잘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자기 애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그게 어릴 때는 막 내가 뭐만 해도 어른들이 좋아해주고 다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적당히 좌절도 겪고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하고도 갈등도 하고 하면서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만 돌아가진 않는 거구나. 내가 또 다른 사람도 위하고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면서 점점 자기애와 또 협동심, 이타심 등이 균형을 익숙해지지 못하고 고착이 되었을 때 그래서 너무 좌절을 못 받아서 너무 다 오냐오냐 해서 키웠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고 너무 좌절이 세게 돼가지고 진짜 막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달을 못하고 여기에 고착됐을 때에도 나타날 수 모순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인지적으로는 왜곡된 믿음, 왜곡된 인지 그래서
내가 특별하고 예외적인 대단한 존재다라는 그 핵심적인 믿음이 좀 교정되지 않고 계속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겪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해석을 너무 좀 이제 왜곡돼서 할 때, 누가 뭐 이런 거 고쳐라 충고했을 때 날 비난하네 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인지적인 오류들이 쌓이고 강화되면서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일 때 우리 애는 특별하다, 이런 신념들이 또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잘났으니까 나를 닮은 나의 이세도 특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게 모르게 계속 그 아이한테 학습시킬 때 그 특권 의식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 되고, 그게 또 배타적이니까 우리 집안은 특별해 이러면서 집안 내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남자한테 많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좀 그 나르시스틱한 시어머니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막 이렇게 최고야. 대단한데, 그러니까 그 아들을 키우면서 약간 그 본인의 나르시스틱함을 좀 투영 많이 해가지고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사실 되게 그 자기애성 성격장애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도 좀 잘 봐야 돼요. 많습니다. 사실은. 네. 며느리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일생을 경과하면서 도저히 안 낫냐,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청년기 때는, 좀 젊을 때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 분들이 이제 그래서 연애에서 주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계속 이제 친밀한 관계, 연애, 친구 관계 이런 데서 이제 얘를 너무 이상화했다가 진짜 막 대단, 너무 예쁘다, 뭐 너무 아름답고 뭐 얘랑 살면 나는 뭐 행복을 다 가질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관계가 무르익으면서 서로 갈등을 좀 맞춰서 살아야 되는 그 시점에는 너도 별 수 없네, 막 이런 식으로 펼까져라. 그리고 이제 그 서로 알아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연인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이랬는데 갈수록 이제 칭찬을 안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는 또 나한테 마음이 식었네, 지루함을 느끼면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아도취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늙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외모나 체력 이런 거가 이제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또 양상이 바뀝니다. 중장년기가 됐을 때에는 일적으로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사람 인생에서 커리어의 최절정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일은 성공하는데 그때 자식들이 사춘기, 20대, 30대 결혼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중장년기 때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이 일은 성공하고 가정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자식을 소유물 취급하면서 착취하고 정서적 착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체로는 내가 크기만 해봐라, 인연 끊는다. 내가 엄마 아빠 뭐 인생이 쉬우셨죠? 근데 저라는 5점을 남겨드릴게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약간 너무, 네. 그쵸.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엇나가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요때 배우자가 막 또 그럼 뭐 당신이 뭐 이렇게 한 게 뭐 있냐, 뭐 자식을 잘 키웠냐, 뭐 돈을 뭐 많이 벌었냐, 벌어왔지만은 그래도 막 그런 식으로 배우자도 이 남편이나 아내를 긁는 방법을 딱 이제 습득을 했기 때문에 자기애성 그걸 탁 긁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노를 탁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한켠으로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상실감과 공포, 젊은 것들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커버를 해도 안 되는 이제 노년기 때는 젊음과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비적응적인 행동으로 막 딸뻘 상대하고 불륜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막 종교에 집착하면서 나는 다 해탈했다 하는데 들어보면은 이렇게 막 해탈 안 하신 그런 경우. 그쵸.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선한 걸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선한 깨달음보다는 좀 이제 특권이나 환상에 집착하는, 성공이라는 환상에 집착했듯이 종교적인 열망에 집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생의 그런 경과가 있는데, 그래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중장년기 때 그렇게 그 배우자와 자식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변해야 되겠다, 내가 안 변하면 자식들이 날 인연을 끊는다고 한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좀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반 넘게 의미 있는 호전을 보이기도 하더라.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일단 상사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끔찍하네요. 얘기만 들어. 근데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높죠. 네, 왜냐하면은 이 어쨌든 성공에 집착하고 잘난 맛에 빠져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능력이 맞아요. 좀 뒷받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이제 존경과 인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착취 막 계속 굴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이제 성과를 이 사람한테 좀 뺏길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거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 보시면은 뭐더라? 메릴 스트립이 그 디자이너 그 자리 뺏어가지고 막 이렇게 거래해가지고 자기가 막 성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다음 연인으로 만났을 때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너무 넌 완벽하다. 왜? 나의 여자친구니까. 나가 사귀어주는 사람이니까 완벽하다. 이런데 점점 막 외모나 스펙 평가하고 품평하고. 근데 자기 애인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막 길 지나다니면서 좀 자기 애인보다 좀 못생겼다 싶은 사람들한테 와, 쟤는 뭐 어떻게 저렇게 하고 막 길거리에 나가냐. 그게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니더라도 그 연인이 그렇게 하면 되게 눈살 찌푸려지잖아요, 여러분. 막 뭐 저 사람은 어떻게 막 저러고 다녀 이러면서 막 모르는 사람한테 막 욕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은근슬쩍 이제 너도 못생겨지면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그런 거잖아요. 반협박적인 말을 좀 하는 그쵸? 거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숨 쉬듯이 급을 나눠요, 그냥. 그렇죠. 네,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또 이상화가 됐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지만 그 이후에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상사나 연인이 아니라 그냥 조력자로 만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정신과에 찾아오는 것도 이제 의사와 환자 이런 조력 관계일 수 있고, 뭐 그쵸.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뭐 이런 관계에서 봤을 때 역시 특별한 우리들. 제가 아무나 찾아오지 않죠. 제가 뭐 다 찾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잘한다길래 왔어요. 뭐 이렇게 특별한 우리들로 묶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심기가 상하면은 역시 병원 안 오죠. 여기도 돌팔이었어. 돌팔이 지금. 네. 심기가 상했을 때 이제 평가절하 당하기가 쉽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치료는요. 이제 정신분석적인 정신치료가 가장 중요해요.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이제 사실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두 분의 권위자가 계시거든요. 코헛하고 컨버그. 이제 굉장히 이분들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치료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약간 환자층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코엇은 조금 더 약간 외래 베이스로 조금 더 이제 성공한 전문직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고, 컨버그는 조금 더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좀 더 증상이 심각해서 입원 환자들을 많이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뭐 우울증이랑 이런 다른 게 겹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공감적인 접근을 해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적절한 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사실 위로받고 기대고 싶었구나 라는 욕구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코엇은 그렇게 봤었고, 컨버그는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남들이 힘듭니다. 이거를 좀 알려주는, 그러니까 착취하는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병식을 형성하는 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좀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렇게 좀 이제 좀 더 취약한 측면을 좀 더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하도록 하는 건 두 치료자가 똑같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집단 정신치료를 하면서 이제 그냥 상담은 1대1이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구도에서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집단은 이제 여러 명이 하니까 이제 중심의 초점을 좀 나만 중심적일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도록 하는 거. 그 외에는 자기애성 성격으로 파생된 2차적인 문제를 뭐 우울증 약물치료나 부부관계에 대한 부부치료, 가족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혹시 Q&A 있으면 하고 넘어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또 남겨주셨어요. 첫 번째 이제 이씨집안님께서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B군이랑 C군이라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그런 얘기. B군이랑 C군이라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강의를 쭉 듣더니 저는 나르시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뭘까요? 그러다가도 또 뒤에 하셨던 얘기가 저희 아버지가 나르시스트인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이어서 쭉 강의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씨 집안님에 대한 저희가 뭐 이야기라든지 증상을 잘 알지 못하고는 성격 장애를 진단하는 거는 많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아마 정신건강학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주치의 선생님이 B군이랑 C군이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는 우리 B군에서도 저희가 시리즈로 쭉 하고 있는데, 이거 나르시스트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했던 반사회성 성격장애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남은 것들이 있어요. 경계선 성격장애나 히스테릭, 연극성 성격장애, 네. 그런 게 있으실 수 있는데, 그 넷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강의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C군이라는 특징도 있다라는 거 보면 혹시 좀 C군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앞에 말했는데 이씨 집안님께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팁을 좀 드려보면 어떠실까요? 네, C군은 이제 특징적으로 불안이 기재된 거고, 특히나 이제 회피형 성격장애는 이제 거절에 대한 불안이었죠. 그쵸. 거절에 대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의존성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 그쵸. 그런 게 있었고, 강박성은 실패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B군 같은 경우 이제 나르시스틱은 자기애성 손상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뭐 실패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경계선 성격 장애도 좀 관계에 버림받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세세한 특징은 좀 다르긴 하지만 뭔가 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뭐 거절에 대한 불안이 있으셨다고 하면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인지하고 이렇게 공부하러 들어오시고 소통하시려고 하시는 이씨 집안님의 모습이 저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인지가 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또 몇 가지 질문 좀 더 받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질문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봤을 때 아까 저희랑 관련 있었던 거, 행복한 토끼님께서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들도 본인의 모습을 인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대답을 먼저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강의 속에 나왔어요. 강의 속에 그렇죠. 나왔는데 네.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이제 심리학자 분들이 이제 자기애성 성격장애 치료 접근법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아까 한 명은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진정한 자기 자신의 그 이미지를 형성하고 좋아질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법을 추구를 했고, 또 한 명은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힘들 수 있다. 또 이거는 좀 당신의 좀 저항이나 너무 방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적인 그런 행동 측면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추구를 했어요. 뭐 그 밖에도 아까 인지적 왜곡 이런 얘기도 잠깐 원인의 설명을 드렸는데, 인지적인 오류, 당신을 비난한 게 아니라 그것은 당신에게 이제 소중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충고이다. 이런 충고를 듣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인지적인 왜곡을 좀 잡아준다든지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분들이 사실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이신 분들은 스스로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가족분이나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인식하게 하고 병원을 좀 같이 가주시던가 이제 같은 치료를 받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왜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식이랑 사이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돼서 이제 자식이 연을 끊겠다고 하니까는 이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던 거구나 라는 걸 인지하면서 치료받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이나 가족분들 중에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해당할 정도로 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니님께서 질문은 아니지만 왕의 DNA 사건이 생각나네요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였던 것 같아요. 아시죠? 왕의 DNA 사건.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모 이제 그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이었나요? 그때 아니요. 왕의 국회의원이었는지 제가 공무원이셨는데 고위 공무원이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 그 자식을 왕의 그런 DNA를 물려받아서 이렇다라고 그렇죠. 좀 주장했던 그 사건들이 떠올랐는데 거기에 딱 맞는 사실은 그 사례에 딱 맞는 강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제 케이스하고 또 나머지 질문 저희가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제가 각색된 사례를 가지고 오는데요. 오늘 사례는 여자분을 가지고 왔어요. 남성분들은 이미지가 많이 되는데 여자분들은 좀 떠오르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여성분을 각색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한테 오셨던 분은 30대 초반 여성이셨는데요. 이미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혼전 임신을 하셨다고 하고 슬하에는 이제 초등학생 아들이 이미 벌써 있었다고 하고요. 향후 박사과정을 위해서 미국 유학을 앞둔 상태로 내원하셨어요. 오셔서 하셨던 얘기는 출산 직후에 남편이 갑자기 퇴사를 하면서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 그리고 난 산후 우울증이 있었는데 석사 논문도 제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고 여러 스트레스들이 있었지만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유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남편이랑 매일매일 싸우고 그 갈등과 분노가 어느 순간부터 저 남편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남편에 대한 화랑 분노가 아들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아들한테 크게 소리치고 혼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소중한 내 핏줄한테 이렇게 화내는 자기의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신 상태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보시면 그분이 직접 하셨던 얘기들입니다. 선생님, 남편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돈도 못 벌어오는데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이만 안 낳았어도 벌써 박사 마무리하고 국내에서는 최연소 교수로 임용됐었을 텐데 진짜 이런 얘기를 또 하셨고, 세 번째로는 자꾸 대학 동기들이 저를 시기 질투해요. 물론 제가 머리도 좋은데 얼굴까지 예쁘니까 그럴만도 하죠. 그때 대학교 때 저 좋다고 따라다녔던 모기업 회장님 아들이랑 결혼했어야 됐는데 제가 정말 실수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 저는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요, 무식한 사람들이랑 말해야 할 때 제일 화가 나요. 뭐랄까, 나랑 결이 좀 안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제 남편이 좀 그래요. 아무래도 S대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싸워도 그냥 말을 해도 전혀 말도 안 통해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종합심리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종합심리검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검사도 진행을 해요. 이때 가족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가족 그림을 이제 그렸더니 이 환자분이 보시니까 여기 보세요. 환자 자기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엄청 크게 그렸다, 그죠? 이 페이지에 꽉 차게 그리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웃고 있고 이미 박사 과정을 졸업해서 교수로 임용된 모습을 그렸는데 그 뒤에 이제 아들을 그리셨거든요. 근데 아들도 좀 웃는 모습으로 대충 그리더니 남편까지 꼭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좀 짜증 내시다가 남편은 눈, 코, 입도 안 그려주고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실제로 보고는 와, 정말 이제 자기에 대한 이상화, 자기애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 부풀려져 있구나. 그리고 남편을 이렇게 같은 사람으로서 취급을 하지 않고 뭔가 자기의 어떤 성공과 조력을 위한 존재? 그리고 돈을 벌어오지 않으니까 쓸모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이 모습. 맞아요. 남편이 진짜 안습이죠. 그래서 사실 정말 좀 안타까웠던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분의 심리 검사를 조목조목 검사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근데 이분이 또 좀 그런 게 실제로 지능은 많이 높으셨어요. 127이면은 지능이 같은 평균 나이대에 비해서 우수한 수준이시고 상위 거의 5% 이내에 드는 그렇죠. 점수거든요. 그래서 높은 실제로 인지 능력이 지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로샤 검사를 했는데요. 이건 대표적인 투사 검사입니다. 투사 검사를 했는데 이게 지능이 높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런 낯선 자극이나 이런 반응들이 갑자기 주어졌을 때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융통성이 없고 자기가 생각하고 고집한 대로만 대답을 하시는 거였어요. 보통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자기애성 환자분들은 어. 이 검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면서 검사를 맞아요. 또 검사를 또 거부하고 안 믿고. 절하를 하죠. 맞아요. 그러면서 그렇게도 하셨는데 이분은 대답도 사실은 뛰어난 지능 수준이랑 자기 불편하거나 힘든 거는 그렇게 얘기를 잘 하셨으면서도 이런 모호한 자극이 있는 로샤 검사, 투사 검사 카드를 이렇게 제시했을 때에는 그냥 빠르고 성급하게 탐색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딱 얘기하고 끝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나 성격 특징을 봤을 때 주변의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기분이 되게 상해하셨어요. 검사 과정에도 몇 번이나 되게 기분 상한 모습들이 보였었고, 그리고 뭔가 이 분노나 불만족감, 불쾌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서 이런 분노 반응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 사람이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다면 상대방한테 받은 대로 난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남들의 요구에 굉장히 민감하고 자기를 통제한다고 생각하거나 자기한테 부당한 대우를 좀 했다. 거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이용당하거나 상처를 입을 것 같은 게 매우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사실 숨겨졌던 이런 약한 위크 포인트였던 거죠. 그리고 또 보셨을 때 성격적인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에도 원래도 요구가 되게 많아요. 요구사항이 많고 다 시키고 예민한 것으로 보이고 자기 자신만 옳다는 생각이 너무 굳건하다 보니까 막 사사건건 따지길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계속 따져 물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성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꾸 남들을 조종하는 거지.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곤란이나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부인한 채로 이제 외부의 탓으로 프로젝션 하는 거죠. 탓을 돌리면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내 남편 때문에 그렇다. 남편만 없으면 그렇다. 나는 성공할 수 있었던 거다. 이 사람이 나한테 나의 미모에 반해서 넘어오는 바람에 그 하룻밤의 실수로 내 아들이 생겼다. 그런 식으로 조장하면서 내 인생이 이 사람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고 또 이제 다른 특징은 자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띄어서 입에 오르는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남한테 어떤 평가를 당할지 사사건건 이제 두려워하시고 신경 쓰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런 테두리와 이런 사적 영역이나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것을 보이셨거든요. 맞아요. 헤이님 남편 입장도 들여봐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들어봤죠, 당연히. 그래서 나중에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충동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TCI 검사를 제가 싫지는 않았는데 이런
기질과 성격 검사에서도 이 자극 추구 성향도 되게 높으셨거든요. 높으셨는데 이분이 자기 행동 때문에 뭔가 곤란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한테 되게 강렬한 충동을 느끼다 보니까 자기 패배감에 갑자기 쉽게 휩싸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파괴적인 행동, 막 미친 듯이 술을 먹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외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남자를 하룻밤 자거나, 그래도 전혀 뭐 내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오는데 그 뭔 상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성적인 행동을 충동적으로 하거나 그런 자기 파괴적 행동들을 또 하면서도 문제가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치료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사실 이분이랑도 면담을 집중적으로 했지만 남편과도 따로 시간을 가져서 집중 면담을 하고 이제 아들도 만났어요. 아들도 만나서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죄송. 아닙니다, 선생님. 잘 들어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심리 검사 결과를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걸 본인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거를 이제 검사 결과 나왔다고 하면 거의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이걸 인정 못하고 이 병은 돌팔이야 하면서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그냥 오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평화와 이 사람이 그래도 한 사람의 아이 엄마로서 자기 자신으로서 이제 좀 치료를 해야 한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검사지를 오픈을 해서 실제로 네, 원장님이 아까 너무 예시 듣고 놀라시네요. 원장님께서 맞아요. 너무 열혈 강의를 준비하시고 예시 보다가 놀라셨는지 지금 물 드시고 응급조치 하러 가셨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적인 특성이 있으십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 검사 결과를 숨기지 않고 오픈을 했습니다. 환자한테 먼저. 그렇게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의 동의를 얻고 이제 남편과 아이한테까지는 얘기하진 않았지만 남편한테도 환자가 이런 자기애성 특성이 있고 또 실제로 우울증도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같이 어떤 상황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내면에 자기애가 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열등감과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박사 과정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면 어떡하지? S대 교수가 안 되면 어떡하지? 거기에 너무 이게 몰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존감도 너무 떨어져 계셨는데 이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나 무가치함, 이기심, 그리고 뭔가 이게 공허함들의 그런 자기애성 성격의 증상과 특징을 스스로 인지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이제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꽤 많은 세션을 진행하시고 실제로 미국에 가셔도 연결해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료를 잘 시행을 했고,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약물 치료도 같이 진행하면서 이제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제 같이 노력하실 수 있게 부부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아들도 같이 셋이 만나는 세션에서 가족 치료까지 시행하면서 이 가족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어떻게 서로의 역할에서 노력을 하고 이거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치료를 해야 될지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서 치료에 좀 공을 들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완전히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미국으로 가신 건 아니지만 또 가시기 전에는 몇 개월 치료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미국에 가서도 끝까지 치료를 잘 해서 우리 가족도 지키고 나에 대한 어떤 성공도 꼭 이루고 다시 돌아와서 인사하겠다 하고 가셨고요. 실제로는 지금 아직 미국에 있으신 상태이십니다. 네, 여기까지 제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자,
이건 각색된 사례예요. 근데 이제 여러 자기애성 인격장애이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혹시 선생님 환자분 중에서도 좀 생각나시는 사례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형적인 이렇게 막 사회적인 성공도 거두시고 또 업무적으로 성취도 하시지만은 이제 가정 생활이 파탄이신 그런 이제 남자분, 가부장적이시고 예, 그런 분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겸손하게 말을 해도 거북한 느낌이 들어요. 아까 사례에서 보시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이 사례에서 이 환자가 얘기한 걸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드셨어요? 굉장히 좀 거북하다 이런 느낌 좀 드셨죠? 특히 이제 밑에 뭐 S대 출신 아니다 보니까 말 안 통해요. 근데 이거는 그럼 S대 출신인 사람은 이 말 들으면 괜찮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쵸. 이제 이 사람이 그 하소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말 안 통해서 화나요. 이 얘기를 이제 듣는 우리 이 원장님은 유식하잖아요. 무식하지 않고. 근데 너무 거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거북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숨 쉬듯이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급 나누는 사람. 그쵸. 뭐 S대 아닌 사람 급을 나누고 너니까 나니까 너 찾아온 거고 너니까 너쯤 되니까 내가 이 얘기 하는 거야. 이 느낌. 넌 특별하니까 내가 이 얘기 하는 거야. 이 느낌이 엄청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상대방이 나를 칭찬해줘도 굉장히 불편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찾아오시니까 뭐 아무나한테 치료받기 싫어서 찾아보니까 여기가 제일 괜찮길래 왔어. 고르듯이 이렇게 실제로도 그러셨어요. 몇 군데 갔다가 오셔가지고. 여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감사하긴 하지만 뭔가 불편한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약에 뭐 잘 안 맞거나 할 때도 막 지금 뭐 날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냐. 약간의 그런 피해 의식도 좀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항상 좀 특권 의식과 피해 의식이 동전의 양면처럼 약간 같이 가는 경우. 그리고 병원에 찾아오게 된 계기는 거의 약간 이제 자식이나 가족과의 문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았던 것 같고, 하지만은 보면 이제 아주 오래된 뿌리 깊은 우울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이 검사자 선생님은 무슨 대학 나왔냐? 그것도 물어보셨어요. 실제로.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저한테 먼저 물어보고 안심하고 검사를 진행하셨어요. 이 검사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냐? 그쵸. 원래 이 검사하는데 왜 뭐 단어 뜻 물어보는 거 있을 때 왜 이 단어를 골랐냐? 내가 뭐 몇 개 국어를 하는 사람인데 뭐 언어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인데 나 이 단어 모른다. 이거 검사 이상하다. 맞아요. 근데 그 검사도 사실 박사님이 만든 검사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자기 수에 틀리면 평가절하하는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자, 이제 여러 또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제 방송 시간상 우리 민지님의 질문 받아달라고 이제 요청하신 거 좀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성격장애 주제와 관계가 깊은 부분은 아니지만 많이 궁금하셨대요. 중고교 단계의 교육 훈육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네요. 교육 쪽에 종사를 해서 나름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와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 수긍을 하는 경우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아이가 납득을 하는 경우에 회초리 10대 내외 체벌은 괜찮을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선생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저는 이제 각자 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무리 이게 서로 같이 설명을 하고 납득을 했지만 체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매가 약일 때도 있죠. 오죽 말을 안 들었으면,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하지만 결국 대부분이 이런 훈육을 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아주 위험하게 안전을 위해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공부라든지 공공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체벌 말고 다른 쪽에 어떤 훈육 방법들을 도입을 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체벌을 통해서, 체벌이라는 그 자극에 대한 기억이 아무리 약속하고 그 체벌을 이행했지만 그때 맞았던 그 감정과 생각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선생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이제 처벌을 하는 게 어떠냐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상관없이 그냥 집에서 무조건 뭐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지 이런 시기가 한창 있다가, 이제 뭐 타일르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가, 이제 지금은 또 이게 너무 그 교육 측면이 없어진 거다, 이래서 처벌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또 높아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처벌에 대한 거를 이제 체벌로 하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그 기준이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정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아무리 이성적이라 해도 이제 좀 고무줄처럼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숙제하기로 했을 때 이제 10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로운 또 체벌 규칙이 새로 만들어진다거나 할 때 또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고, 솔직히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한다 쳐도 약간 감정의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벌은,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아이가 잘못하면은 뭐 일주일간 외출 금지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외출 금지 이런 식으로 기간으로 처벌을 하잖아요. 뭐 용돈 깎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체벌은 보통은 일회성이니까 그냥 그때 그 순간에 뭐 1분 동안 뭐 10대 맞고 끝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숙고할 만한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외출 금지, 이것도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아이가 그 기간 동안에 생각을 할 거잖아요. 이게 너무 답답하고 다시는 안 해야겠다. 근데 10대는 또 살살 때려도 뭐 1분 만에 끝나고 세게 때려도 1분 만에 끝나니까 뭐 맞고 때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 그 메시지가 잘 그죠. 전달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네. 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찐화이님이 자꾸 얘기 듣다 보니까 내 얘기인 것 같다고,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감추고 사는 사람도 있나요? 했는데, 감추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이 되시면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요. 오늘도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주제 예고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해드릴게요. 다음 달에는 우리 아직 비군 남았죠? 네, 경계선 성격장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더운 날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